처음 썼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여러분들께 통지해드리고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시키고요. 자, 여러분들 함께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아마도 재건축이라는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이렇게 많이 모이셨을 거예요. 같이 이곳에 사시면서 이렇게 모이신 적 처음이죠. 자, 여러분들끼리 서로 건설을 기원하면서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라는 화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상 여러분들께 지금 많은 기대가치가 있으실 텐데 그 기대를 좀 눌러드리고자 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순간인데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스갯소리로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죠?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 보면 뭘 붙여놓죠? 경축 붙여놔요. 남들이 보면 이해를 못해요. 왜? 당신 집 불안해요. 무너질 거예요. 라고 했는데 경축 붙여놓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재건축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가치 때문에 당신 집이 불안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축을 붙여놓습니다. 근데 또 그런 단지일수록 기대하는 게 워낙 큽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시겠지만 자 이제 시작한다라고 해서 준비위원님들이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하니까 당장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 분담금 얼마네요? 우리 2주 언제 나가요? 이거부터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아직 멀었어요. 왜 그러는지를 한 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게 올해 1년의 달력입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는데 다 아시죠? 특별법 1이 작년에 통과되어 있고요. 시행령이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별법 4월 27일 시행인데 자, 4월 27일 시행이 되고 나면 시행령 제정도 4월 27일까지 끝날 거고 선도지구 지정을 5월달부터 해요. 그리고 발표로서는 12월달에 금년 내에 선도지구 지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4월 27일 지나고 나서 선도지구 지정을 하는데 많은 단지들이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까지 동의서를 걷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내셨죠? 많은 분들이 동의서 내셨어요. 근데 그 동의서는 우리도 빨리 선도지구 지정했으면 좋겠어라는 의사의 표시인데 아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월 27일 지나면 법에서 정한 양식을 가지고 다시 동의서를 내셔야 돼요. 근데 난 이미 냈는데 또 내라고 하냐, 그거 갖고 쓰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자꾸 동의서 내라고 하면 귀찮으시니까. 근데 그 동의서는 여기 지금 준비하시는 위원님께서 자, 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이제 법적인 동의서를 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연락처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절대 다수가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그 실제 시행이 됐을 때 법적인 동의서를 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동의서를 내왔습니다. 자, 그럼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데서 가장 중요시된다는 게 이제 주민 참여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난 우편물을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줘? 문자로 어떤 소식을 보내려면 어느 번호로 보내줘? 이런 거를 빨리빨리 좀 제공을 해주셔야 진짜 본격적으로 법적인 동의서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다른 단지들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금년 내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만들 것이고요.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계획 방침도 같이 나와요. 먼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야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동의서를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여러분들 열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 의사표시도 받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도지구가 지정된다. 저희 시범마을이 선도지구 지정됐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올해 이제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내년부터 여러분들은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셔야 돼요. 이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비계획입니다. 이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도 이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여러분들끼리 성남시에서 여러분들 선도지구를 사업을 하세요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끼리 우리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고시를 받아야만 재건축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단계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안전진단은 면제될 수 있죠. 특별법에서. 자, 안전진단이 면제된다고 가정하고 특별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선도지구 지정 후에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할 수 있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조합이 설립되면 선정계획 수립해서 시공자를 뽑아야겠죠. 시공자를 빨리 뽑는 이유는 자금 조달도 편하지만 시공자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공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공자까지 뽑히면 비로소 건축심의는 지금 통합심의로 바뀌었지만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와 동일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인가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짓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팔고자 하는 건축물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갈 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5,000세대, 10,000세대가 지어진다 해도 나는 그 중에 30평을 가고 싶어, 나는 그 중에 50평을 가고 싶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기존에 갖고 있는 출자 금액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아파트의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의 돈을 더 낸다, 받는다라는 걸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걸 같습니다. 그럼 관리처분이 끝나야 이제 이주하시고 철거하고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하십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시는데 화살표가 지금 색깔로만 해도 8개가 나와요. 그럼 이 단계별로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선도지구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을 기준했을 때 지금까지 얼마씩 걸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거의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시행한다는 건 좀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만들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민간인들한테 알아서 정비계획 수립하세요라고 했더니 통상 5년이 걸립니다. 그걸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절차로 반으로 줄여줄게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줄여진다고 해도 2년 반. 그럼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조합 설립해야죠. 이것도 여러분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받는 시간하고 따지고 나면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하는데 그냥 바로 누구 불러다가 도장 찍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절차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 따지다 보면 최소 6개월, 계약까지는 2년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받고 건축허가 행위를 진행하는데 1년 반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정평가하고 분양신청 받고 관리처분 이관까지 가는데 1년 걸려요. 이주하는데도 1년 걸리겠죠? 여러분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면 세입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주를 안 하면 철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지금 1년이라고 했지만 1년이 충분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사까지 가면 3년 반 정도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10년이 훌쩍 넘는다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줄여야 돼요. 자,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그 동의가 5월달부터 공고가 시작되면 선도지구 지정해주세요라는 동의서 한 번 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우리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 거에 동의합니다라고 동의서 또 한 번 내세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서를 또 내시고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를 또 내십니다. 이 동의서가 있어야만 이 절차를 빨리 땡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 단계를 앞서서 먼저 동의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지금 준비위원회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는 동의서 아니면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요청드리는 동의서 이런 걸 얼마나 빨리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초기 단계에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또 인허가 청하고 부딪히는 단계가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이때 무슨 충돌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재건축하면 내 땅을 기부 체납해야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올리려면 임대주택도 지어줘야 된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아파트보다 더 많이 짓게끔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줄 계획을 수립하겠죠. 근데 내 땅은 주기 싫어요. 임대주택도 짓기 싫어. 그러면 난 용적률을 못 올리는 건데 다 요청하시는 게 나 용적률을 올려줘. 층수도 올려줘. 대신 기부채납은 안 할게. 이거 하고 싸워요. 이 기간이 여기서 맨 앞에서 잡아먹습니다. 2년 반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음악 아파트 보셨잖아요. 잠실 못한지 보셨잖아요. 10년, 7년씩 해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극형을 가고 싶은데 극형형이 조금 있냐? 나는 작은형을 가고 싶은데 작은형이 조금 있냐? 이거 갖고 조합은 내부적으로 싸웁니다. 이거 맞추려고 또 여기서 시간 잡아먹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의 의사표시를 조합도 그렇고 충분히 단계별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만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특별법에서 보시면 신도시 특별법 그런데 뭐가 좋아졌을까요? 여러분들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연도만 차면 안전진단하고 기존에 있는 도시정비법처럼 재건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보다 특별한 지역에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기 위한 법령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의 종류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고 계시고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크게 걱정을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일단 건폐율도 제한을 완화시켜줬고요. 그리고 용적률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보시면 상한의 150%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만평,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200% 이내의 용적률에 살고 계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0평을 짓고 계신데 법적으로는 3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50%인 450%까지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450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앞집하고 그냥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 당장 같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적정한 규모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용적률을 완화시키면 앞집하고 가까워지겠죠.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이지 않고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시켜주면서 여러분들이 특별법에 따라서 선도지구 지정을 받고 재건축 사업을 하시면 기존의 재건축했던 것보다는 더 수월한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더 찾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과 180%의 용적률을 살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부관에서는 법적으로 상한 용적률이 300%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법에서 이 상한 용적률을 어떤 개념으로 볼 거냐, 기준 용적률을 뭘로 볼 거냐,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개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300%까지 아파트 짓겠다라고 하시면 늘어나게 120% 늘어나죠. 초록색 구간. 이걸 1구간이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늘어난 용적률 120%에 10% 내지 40%까지는 공공기여를 해라라고 제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업시장이 만들 텐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120%에 10%만 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조금 내는 게 좋으니까. 뭐 시에서도 조금 내라고 하겠지만 어느 범위에서 정해질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2구간이라고 해서 아까 150%까지 추가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450%까지 갈 수 있는데 450이 아니고 330까지만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파란색 구간을 2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2구간에서는 40% 내지 70%까지 환수를 해갈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해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설명드리면 잘 몰랐는데 이런 가정을 했을 때는 여기서 300%로 가고 330으로 갔을 때는 여러분들은 증가된 용적률의 총 33%만큼을 땅을 떼주던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땅을 빼주던 아니면 우체국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건물을 지어주던 아니면 그 탄천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다리를 놓아준다거나 지하통로를 만들어준다거나 사회적 기여를 하시거나 줄 게 없으면 돈으로라도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330%까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성남시장이 이 구간별 그 기부채 나누고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면 여러분께 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선도지구가 지정되려면 지정 요건이 시행령이 4가지로 지정 요건이 4가지로 정해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를 주거단지 정비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역세권과 함께 중심지구 정비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는 도로나 다른 기반시설이 워낙 노후가 되어 있고 낙후가 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시설 정비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선도지구가 이주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임대주택형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남시의 지금 현재 그 입장을 봐서는 그 역을 끼고 있는 남북 축을 통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단지형 또는 중심지구형 둘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감히 추측을 해보는데 중심지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남시장이 500m를 좀 벗어나더라도 여기는 역세권으로 같이 개발을 해라고 하면 같이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그 기술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역세권으로 개발하게 되면 중심지구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역세권역을 끼고 있는 그 가로 번역을 상권 등 다른 복합적인 용도로 활성화시키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세권에서 우리는 종상향하고 용적을 많이 받아갈 거야. 근데 아파트만 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역세권 개발이 안 돼요. 복시설로서 그 판매시설도 넣고 아니면 업무시설도 넣고 다른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만 역세권에 해당하는 그 계획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450% 범위 내에서 우리 아파트만 짓고 삽시다라고 한다면 주거단지형으로 개발 방향을 수립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결정도 곧 조만간에 여러분들끼리 하셔야 됩니다. 선도지구에 대해서 동의가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개발 방식으로 가겠으니 선도지구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는데 자, 그 요청하는 거에서 지정 기준을 보시면 주민 참여도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도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주시면 선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동의가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동의만 가지고 할 거냐 노후도 및 주민 불편사항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밤마다 싸움납니다. 수면 소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준비하셔서 시에다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못 살겠으니 빨리 지정해 주세요라는 자료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또 도시기능 향상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시범마을을 재건축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시범마을 주민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분당의 전체적인 도시 기능상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다른 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도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런 절차가 이제 4월, 5월, 6월 선도지구 지정될 때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입지 여건에 따라서 어떤 개발 방식으로 갈 건지 또 거기에 따른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여를 할 건지 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부터 시작한 게 통합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하면 뭐가 좋으냐? 왜 통합하려고 하느냐? 일단 특별법의 근본 취지는 개별적인 단지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광역적으로 여러 단지를 통합해서 같이 실세 일반 공원도 내주고 도로도 내주고 기여를 해라라는 취지로 통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 그 분양방보는 3,000세대 대규모 단지
뭐 5,000세대 대규모 단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뭐 300세대 대규모 단지 이렇게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대규모 단지일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규모 단지일수록 토지가 넓기 때문에 건축 매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형 구성이 좀 더 수월합니다. 조그만 땅에서 따닥따닥 짓는 것보다는 더 넓은 땅에서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옆집 동네 가봤더니 그 동네는 수영장이 있더라.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이 있더라. 근데 200세대짜리 땅에다가 수영장 체육관 질 수 있습니까? 못 져요. 여러분들만큼 큰 땅이 있어야 체육관을 짓든 운동장을 짓든 골프장을 짓든 수영장을 짓든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짓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집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에 대한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도 한 개 단지별로 지하층을 따로 파면 도로와 경계되어 있는 곳은 못 파잖아요. 연결을 못 합니다. 그럼 거기에 벽을 하나씩 더 세워야 되는데 공사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공사 못하는 구간에다가 주차도 못하니까 지하층을 한 층 더 파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하 공간을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층 땅 파는 공사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지금 대지 지분이 많아. 근데 저 동네는 대지 지분이 작대. 그럼 내가 저쪽하고 통합해서 재건축하면 내 땅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가 공원을 바라보고 있고 조망도 좋아. 근데 재건축하면 나 저 뒤쪽에 구석진대로 쫓겨나는 거 아니냐 라는 고민도 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단지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통합 안 하고 하나의 단지만 재건축을 한다 치더라도 30평 내지 60평까지 평수가 다 다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 단지가 해도 평수도 틀리고 대지분이 다 틀려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다 축적이 되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단 100평에 200% 용적률이면 100세대가 살고 계시면 재건축을 하면 약 1.5에서 늘어납니다. 150세대가 지어져요. 그럼 50세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도 50명이 더 원하는 데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되게 되면 제일 우려되는 게 단지별 이익에 대한 충돌 때문에 동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우려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지에서 조합장이 나와야 난 동의할 거예요. 너네 단지에서 조합장이 나오면 동의 안 할 거예요. 이러면 아예 사업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특별법이 아닌 일반적인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으로도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지들이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신반포 1차, 그리고 리버파크죠. 여기는 두 동을 빼놓고 있다 두 동을 다시 포함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변경을 했고요. 신반포 4지구 같은 경우는 장원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총 7개 단지를 통합해서 하고 있어요. 1개 동짜리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7개 동짜리 아파트 단지도 들어와 있고 7개 단지가 통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신반포 4지구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도로가 있죠. 여기가 지하철역이고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여기 지하철역에 사시는 분은 나는 지하철역이 가까우니까 재건축하면 여기 가고 싶어. 오른쪽으로 가기 싫어. 근데 또 고속도로에 사시는 분들도 뭐 뷰가 튀어 있으니까 남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살고 싶어. 저쪽 구석빈대로 안 가고 싶어.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리청원에 3년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좋아요. 여기 사셨던 분들은 왼쪽에서 먼저 분양하세요. 오른쪽에 사시는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먼저 줄게요. 그리고 다 가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왼쪽으로 건너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건너가도 돼요. 대신에 기존의 자리가 우선됩니다라는 원칙을 수립해서 각각 단지별로 분양 신청을 받고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데가 압구정 3구역입니다. 압구정 3구역은 총 16개 단지예요. 16개 단지가 각각 다 대지가 주택입니다. 기존 3평수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런 단지조차도 통합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관리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처분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살고 계셨던 아파트와 땅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와 땅으로 바꿔주는 계획을 관리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관리처분이 하게 되면 아까 대지지분 차이에 대한 배분이 불합리하다 이것 때문에 싸우시죠? 기존 위치가 나는 더 좋은데 난 저쪽 가기 싫어. 그리고 나는 평수가 컸으니까 난 급평을 가고 싶어. 다 요구들이 있으세요. 다 그걸 충족합니다.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단지가 크면 클수록 여러 통역이 섞여 있는 단지로 재건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결국은 내 돈은 얼마 되는데 라는 게 이제 비교되실 텐데, 여러분들 돈을 사업성을 검토하려면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사업해서 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면 얼마를 벌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럼 팔 건물이 얼마큼 지어질지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얼마에 팔겠다라고 했으면 그럼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공사비 700만 원짜리를 줄까 1000만 원짜리를 줄까 사업비가 나와요. 자, 그럼 그거를 가지면 순수한 이익이 나오죠. 손실을 보면 이익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 비율대로 다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 땅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땅에 공원이 어디 들어갈지, 학교가 어디로 갈지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층수도 결정 안 됐죠. 몇 평은 몇 세대실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선도지구 지정되면 특별정비계획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법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금액, 다른 데 사례를 참고해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적인 분담금을 공개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계획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분담금이 나올 겁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조합을 설립할 때도 내가 돈이 얼마 되는지를 보고 조합 설립하는데 동의하세요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은 또 동의서를 내실 때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공자를 선정해야 공사비는 사업비를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라는 건축 허가 행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짓고자 하는 건축 규모가 확인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출자한 자산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받아야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은 걸 주고 일반 분양할 때 몇 세대가 어디 났는지가 확인되겠죠. 그래야 수익이 확정돼요. 그런 것 때문에 관리처분 때 결국 여러분들한테 얼마 내고 들어오세요, 얼마 받고 들어오세요라는 거 결정을 하는 게 이제 관리처분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 그때 현재 시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예상치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데 사업 단계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확인되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일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절차를 아셔야 여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께 동의서 내세요라고 할 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제 법적 동의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려야 돼요.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가면 또 한 번 찾아가면 나 그때 동의서 내는데 왜 또 찾아왔어? 그때 내가 동의서 내놔. 그거 어쨌어? 이러세요. 근데 그거는 아까 어떤 목적이죠? 여러분들의 연락처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동의서였고 이제는 진짜 법적인 동의서 내셔야 됩니다. 법적 동의서는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지장 찍고 15.4번까지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런 동의서 내시고 그 다음에 또 동의서 낼 때도 또 부탁하면 또 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고 어쨌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정비회사, 정비업체, 정비사업 전문가의 업체라고 합니다. 정비업체라고 하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자동차 정비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만 저희 업체를 아세요. 대한민국에 400개 중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처음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처음 왔어요. 조합장분이 대부분 처음 할 거예요. 이런 오랜 기간 동안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번 부여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저희 업체는 주성 CMC 그리고 업체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기존의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 사업이세요. 재건축 사업 분야에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한 실적이 26번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26번 해봤으면 반복적인 실수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좀 쉽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설명은 그거 마치고 일단 질의응답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